안녕하세요. 더배움 공무원고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현대 문학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우선 6쪽이 되겠습니다. 챕터 1번이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자, 우선 현대문학사라고 해서 제일 윗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도표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 대한 기준점은 우선 좀 한 가지는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1894년이라고 해서 이 개화기를 기준으로 해서 1894년 이전에 나온 것을 고전이라고 칭하고, 요 이후에 나왔는 것을 현대문학이라고 칭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후에 그 광복까지는 뭐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근대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지만은 저희 그 국어 문학에서는 그냥 요 개화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전문학과 그리고 현대문학으로 나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양분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 교재를 보면은 개화기 문학부터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 1894년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고전문학에서 이제 현대문학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자유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갑자기 자유시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한 20년 동안 과도기의 문학으로서 개화가사라든지 창가라든지 또는 신체시라든지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좀 흐름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개화 가사를 보게 되면은 가사라는 형식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가사는 분명히 고전 정기인가 조선 정기에도 조선 후기까지도 있었던 양식이 되는데, 이 가사라는 양식의 앞부분에 두 글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개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가사라는 형식은 분명히 예전 게 맞는 거지만은 그 앞에 개화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내용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6쪽에 나오고 있는 개화기 문학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선 개화기 문학이라는 것은 가보개혁에서 경술국치, 즉 1910년대까지에 이르기까지 문학으로 봉건 사회가 서서히 구한말부터 이렇게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발전된 문학을 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 현대 자유시가 나오기 이전까지 크게 개화가사라든지 그 다음에 창가 그리고 신체시까지 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저희 두 번째 개화기 문학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시기에는 소설은 신소설로 그리고 시가문학은 개화기 시조 또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화가사와 같은 고전 시가 양식과 그리고 창가라든지 신체시라든지 이와 같은 근대시 양식이 공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제가 적었던 신체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시. 자, 이 신체시는 근대 시가 양식과 그 다음에 현대 자유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그 하나의 문학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남선이라는 이 시인의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통해 고전시가 양식과 근대시 또는 현대 자유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교량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신체시와 같은 근대시 양식이 공존하는 시기로서 고전문학과 그 다음에 현대문학의 교량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과도기의 문학이 크게 신체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개화가사 창가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 교재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도기 문학이다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전시가 양식부터
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우선 가로 1번의 그러니까 성각자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각자라는 것은 먼저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먼저 깨우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성각자들이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고전시가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양식이 되는 겁니다. 가사라는 또는 시조도 있는 것이겠고, 이런 고전시가 고전에 해당하는 시가 양식을 이렇게 빌려와서 국민 계몽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계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무지에 입각했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평민층들에게 이런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계몽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수백 편의 개화가사라든지 또는 개화기 시조 등이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 양식의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주로 애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화사상, 세 번째는 현실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현실 비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봉건적인 질서라든지, 우리 예전에 있었던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관련된 현실 비판과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 세력, 그 외부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현실 비판과 관련해서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로 2번을 보게 되면은 개화가사라는 지금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화가사. 자, 이 개화가사를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가사의 형태와 운율을 계승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사가 지니고 있는 운율의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글자 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3, 4 또는 4, 4조의 이런 일정한 율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음보는 크게 사음보로 숨을 끊어서 읽는 단위인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화가사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역시 마찬가지죠. 개화라는 지금 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계몽사상,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신교육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은 제가 일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수는 3, 4조 또는 4, 4조, 그리고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해서 요 형식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7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근대시 양식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요 개화가사는 여기 우리가 이제 고전시과 양식과 동일한 고전시과 양식과 동일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전시과 양식이라는 내용이 성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가와 신체시가 있습니다. 창가와 신체시. 창가와 신체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서 근대시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우선 1번의 창가를 보게 되면 창가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글자 수가 4사가 아닙니다. 지금 개화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4사조라고 나오고 있는데, 창가는 4사가 아니라 7,5조가 되겠죠. 7,5조.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뒤에 경부철도 노래라는 내용의 작품을 보게 될 건데 창가가 되거든요. 이 창가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에 해당하는 음수율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창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우선 이 음수율, 음수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도록 하시고, 여기 나오고 있는 4, 4조가 이렇게 7호조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번에 창가 같은 경우에는 개화가사와 신체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교량 역할, 그런 시가 형식을 창가라고 얘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상의 특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창가라는 것은 찬송가,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이 되는데 이런 서양의 음악과 같은 가사를 적어 놓은 건 이것을 창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양의 곡조가 있는데 그 서양의 곡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말에 맞게끔 내용만 가사만 이렇게 바꿔 적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충군, 애국, 진보사상, 대동단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4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신체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시. 신체시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이 신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파괴.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신체시를 공부하실 때 우선 그 포인트는 여기 형식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자, 그래서 지금 형식을 보게 되면은 우선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느냐? 정형적인 외형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정형적인 외형률에서 이런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형식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파괴. 형식. 그러니까 이제 신체시는 자유시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이 되는데 현대 자유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식이 파괴되면서 자유시로 넘어가는 이런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에 있는 것이 바로 신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률에서 벗어나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근대적인 자유시에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시가 형식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체시에 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새 시대의 문명을 향한 포부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이 해라는 것은 거대 문명이 되겠죠. 바다가 됩니다. 바다라는 거대 문명을 그렇게 시적 화자가 표현을 하면서 이 거대 문명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거대 문명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 소년들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거대한 문명, 우리 조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동그라미 2번은 내용은 새 시대와 문명, 그 문명을 향한 포부를 노래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적 화자 또는 시인은 뭐를 생각을 했느냐, 뭐를 추구를 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몽을 하고자 했던 거죠. 계몽.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의 신체시는 역시 내용상으로는 계몽이 되겠습니다. 계몽. 자, 그렇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는 내용까지 그렇게 계몽 사상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도 역시 마찬가지 창가에서도 글자수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에서 파괴가 되면서 7호조로 이렇게 바뀌었다, 변모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사 또는 4사조의 형식에서 벗어나 7호조 또는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5글자라고 해서 자, 이런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 등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지향했다라는 형식적인 파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중간 부분에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우선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로 이제 가기에는 좀 힘들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각 연마다의 후렴구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옛날의 시가 양식, 특히 고려가요에서 이제 많이 나왔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렴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시가 양식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유시로 완전히 가지 못하고 근대적인 자유시로 넘어가는 그래서 과도기적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네모 2번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소설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로 역시 소설도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고전 소설에서 신소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소설로 넘어갈 때 왜 현대 소설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언문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어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말과 글에서 나오고 있는 문어체라고 하게 되겠죠. 문어체.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라고 하게 되면은 문체 자체가 이제 문어체가 되는 것이고 글 속에서 등장하는 말투.
그 다음에 구어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쓰는 말들이 고스란히 글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구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 어떤 문체를 지니고 있느냐, 바로 문어체가 되겠죠. 현대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이런 구어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언문 일치가 그러면은 구어와 이런 문어가 일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되는데, 고전은 어떻습니까? 고전은 당연히 이 언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어체가 되겠고, 현대 소설은 분명히 언문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은 신소설은 이 언문 일치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좀 바뀐 게 분명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소재라든지 사건을 지니고 있으면서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면은, 현대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시점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전형적인 내용에 대해서 틀을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내용들, 자유연애 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는 신교육 사상이라든지 이런 새로움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지금 현대로 와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소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 다리에 역시 가운데에 변모되어 있는 과도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가로 1번을 보게 되면 신소설에 지금 1번이 나타나고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다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06년도에 발표되고 있는 이인직의 혈연루, 이인직의 혈연루 같은 경우에는 신소설의 가장 대표되고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인데, 고전소설과 차별화되고 있는 요거는 여러분들 밑줄 긋도록 하십시오. 제가 강조했던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표방한 신소설이 등장을 했다. 아까 내용과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문체를 통해서 또는 내용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까 고전소설은 비현실적인 소재를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신소설은 그러니까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재를 취했다 이 말이 되겠죠. 등장인물도 역시 마찬가지. 도술 이런 거 버리지 않습니다. 도술 이런 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현실적인 인물. 현실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신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주 독립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교육과 관련된 평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결국 뭐가 되느냐? 여기 나오고 있는 바로 개화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 개화 사상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언문 일치체에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근접. 자, 그러면서 지금 자유로운 장면 묘사를 보여주는 등 형식상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로 이행하는 역시 교량 구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나오고 있는 역접어,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줄부터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밑에 줄은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전한 언문 일치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이 신소설의 한계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언문 일치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전형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전소설은 어떻습니까? 고전소설은 등장인물이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인물. 자,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데 신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소설도 이런 전형적인 인물에 대해서 탈피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탈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투적이고 사건 전개의 우연성. 사건 전개의 우연성 어디서 보는 특징이 되겠습니까? 사건 전개의 우연성도 역시 마찬가지. 고전소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비현실적인 사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건 전개에 있어서 우연적인 우연성을 굉장히 이제 나타내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 되는데, 역시 사건 전개 이제 이런 우연성 이런 것들도 역시 크게 고전과 다를 바가 없다.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고전소설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선악의 대립. 네, 선악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하고 흥부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부놀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결국 이런 평면적인 대립, 이런 것들도 역시 완전하게 탈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이라든지 이런 형식상에서 완전하게 고전소설에서 탈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대소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소설이라는 네,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다는 얘기죠.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자,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적인 측면도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그리고 민족의 주체성이 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낙관적인 문명 개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문명 개화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부정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병폐가 벌어지는지 어떤 단점, 한계점이 벌어질 건지 네, 그 추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를 추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라든지 막연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역시 그런 한계점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2번 내용적인 측면을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현실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자주 독립이라든지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남녀평등,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자유연애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자유연애 사상은 뭐 그때도 이몽룡과 송춘향도 자유 아닙니다. 그거 자유연애. 그 자유연애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자유연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문상 그런 걸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남자와 똑같은 여자로서 남녀가 평등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연애가 되는데, 춘향정도 따지고 보면은 신분이 기생이고 신분이 양반이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신문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좋아하고 이몽룡을 사랑하고 이몽룡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아무래도 그 신분상 이런 제약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신분이 낮은 계급들이 어떤 염원이 담겨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기생은 정실 부인이 되지 못하는 신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런 자유연애 형식으로 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연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분을 떠나서 남녀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자유연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신분이 들어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미신타파라든지 또는 개화사상을 주요 소재로 취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유연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거의 중매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신분끼리 이제 결혼이고 이제 전략적인 결혼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장면 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언문 일치의 문체에 접근을 했다라는 거, 완벽한 접근은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문 일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구성을 보게 되면은 고전 소설은 어떻습니까? 고전 소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순행적, 일대기적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현대는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개화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쪽으로 오면 우선 신소설에서도 일대기적 구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역순행적, 즉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역순행적 구성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한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역시 등장인물의 성격이 평면적이다. 평면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격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격 변화가 없는. 그렇게 등장인물의 성격이 평면적이고, 그럼 평면의 반대는 뭐가 되느냐? 입체적인 인물이 되겠죠. 입체라는 것은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혈질 있죠, 다혈질.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찾겠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났다가, 어디에서는 찾겠다가 어디에서는 갑자기 또 화가 났다가 막 자기 감정 컨트롤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뭐 입체적인 성격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성격에서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토끼전 있죠. 그 별주부전 토끼전을 보게 되면은 용왕이 있지 않습니까? 용왕이 처음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토끼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토끼의 이런 간상께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네, 토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용왕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체적인 인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 성격이 상당히 많은 게 고전소설이 되는데, 신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건 전개가 역시 마찬가지. 고전소설이 우연성, 이 우연성을 띠고 있는데 신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건 전개가 상당히 우연적이고, 그 다음에 상투적인 종결어미다라는 것은 문어체가 되겠죠. 기존에 지니고 있는 이런 문어체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상투적인 종결어미, 그리고 권선징악의 교훈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고전소설과 이제 신소설이라고 해서 다음 쪽에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선 고전소설을 보게 되면은 우선 주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주제. 자, 주제를 보면은 고전소설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선징악이 되겠죠. 권선징악.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흥부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자, 그 다음에 신소설로 가게 되면은 권선징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문물, 개화사상이라든지 신문명이라든지 또는 자유연애, 즉 주제 자체가 이제 권선징악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고전소설의 이제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신소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주제, 물론 현대소설로 넘어가야 다양한 주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신소설만 오더라도 새로운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자유연애가 되겠습니다. 자유연애. 자,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추구했다, 새로운 주제를 추구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으로 가게 되면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겠죠. 얘는 과거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현재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겠지만은, 이것이 신소설로 오게 되면 이제 어떤 구성이 들어가느냐,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가고 있는 역순행적인 구성,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라는 것은 운문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운문체는 왜 들어가느냐, 바로 판소리 사설 때문이죠.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판소리 사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판소리 하시는 명창분들 있죠.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소리 사설이 되는 것이겠죠. 판소리 사설에는 이제 창 또는 안일이 발림이라는 이제 크게 형식이 있는데, 창을 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앉으셔서 뚝딱 하면서 이제 북을 치시면서 이제 장단 맞춰 주시는 분, 그분을 고수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창자와 고수가 있고, 이 창자가 창, 그 다음에 안일이, 그 다음에 발림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섞어가며, 이러한 형식들을 섞어가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판소리 사설이라고 부르는데, 노래니까 당연히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전이 나오면은 흥부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야기 전자라고 해서 당연히 소설로 들어가겠죠. 사건이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산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판소리 사설이 되는데, 판소리 사설은 창자가 노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노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노래 가짜를 써서 흥부전이 아니라 흥부가가 됩니다. 흥부가. 자, 요런 게 이제 운문, 이 판소리 사설을 보게 되면은 역시 사사조 또는 사음보, 요런 연속체를 지니고 있는 운문체, 요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판소리 사설이 이렇게 판소리 소설로 변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된 양상, 이렇게 발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역시 신소설로 오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판소리 사설이 되고 판소리계 소설이 됩니다. 그렇게 신소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요 판소리 사설의 영향 때문에 네, 요런 운문체, 요거는 당연히 운문체가 되겠고 요런 영향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네, 요런 운문체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네, 요런 하나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은 네, 운문체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신소설은 네, 그냥 산문체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자 가인형이라고 해서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에 딱딱 튀는 인물 유형이 되겠습니다. 뛰어난 인재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신소설에 대한 인물은 선구자적 인물이라고 해서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끌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연적이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소설은 현실적인 소재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으로 가게 되면 불확실한 배경 그리고 실제적인 배경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로 들어가게 되면 고전소설은 어떻습니까? 비극적 결말로 잘 끝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작품은 거의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고 있겠죠. 물론 비극적인 결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운영전이라든지 이런 고전 소설은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말로 보통 끝이 나고 있는 게 고전 소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신소설부터는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결말로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 소설은 주로 작자 미상의 사람들이 이제 많지만은 신소설로 오게 되면은 네, 그렇죠. 이제 작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네, 1894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운문 작품에 대한 형식과 시가에 대한 형식과 그 다음에 산문에 대한 이런 이제 기본 형식들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 우선 요 정도로 해서 앞부분에 그러니까 현대 자유시라든지 현대 소설이 나오기까지의 변모 양상은 요 정도로 운문과 산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시간 안에서 계속 신소설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좌에서는 네,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현대 자유시와 그리고 현대 소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